이제 그 나눠드렸던 그 유인물 중에 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개문.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게 그 정식 수업 시간이 아니라서 뭐 하나하나씩 뭐 일일이 뭐 설명을 해가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하기는 좀 무리일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야 개정사항이 이겁니다라고 하고 돌려보낼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소개문 78개를 그대로 제가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주요사항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개별 규칙에 이제 한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쭉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쉬었다가 다시 만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괜찮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자, 소개문. 자, 1번부터 78번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번 소개문의 목적은 다음에 4가지이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는 무슨 역할을 하지 않은지, 어떻게 인커텀즈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커텀즈 소개문을 작성하였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커텀즈의 중요한 기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할, 책임, 인도, 그 다음에 기타 계약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이용해야 매매계약에 적합한 규칙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2010과 2020은 어떤 내용이 주로 바뀌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개문을 작성하였다. 두 번째, 소개문의 구조, 별표. 그래서 이러한 소개문은 총 78개 문장으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락이 보다시피 이렇게 10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10개 그룹으로.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이 인커텀즈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10개의 그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 크게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게 인커텀즈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죠?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 그룹에 해당하는 단락이 4번 단락, 5번 단락,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서는 좀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1 해놓고 그냥 또 다시 1, 2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그룹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거는 이제 4번과 5번 단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인커텀즈 무슨 역할을 하니? 첫 번째, 매매계약의 기업상 거래 관행에 대해서 11가지 정형거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2010상의 서문의 맨 앞에 서문의 지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인커텀즈 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의무, 위험, 비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인커텀즈는 규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설명 보시면 인커텀즈 규칙은 A1, B1 등의 번호가 붙은 1년에 10개 조항에서 쭉쭉쭉 되어 있다. 아래 53번 단락을 보라. 그래서 그 53번은 A1부터 A10, B1부터 B10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룹은 인커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은 무엇인가, 별표 하나 치시고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유의점에서 얘기했던, 그다음에 인커텀즈라고 하는 부분들을 할 때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거의 뭐 마지막 결이라든지 작은 소목차 정도 하나 따가지고, 그래 인커텀즈 사용할 때 이런 부분 유의해야 돼, 또는 이런 오해가 많이 있어 라고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인커텀즈의 어떤 뭐 흠결이다, 또는 인커텀즈의 적용 예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커텀즈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뭐냐, 그래서 그게 인커텀즈 흠결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인커텀즈가 적용되지 않은 사항이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번. 인커텀즈 규칙 그 자체는 매매계약이 아니며 매매계약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그렇죠?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커텀즈 자체가 매매계약 자체로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인커텀즈는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 중에 가격 조건이나 인도 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가 계약은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인커텀즈 규칙은 어떤 특정한 종류의 물품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물품에 대한 관행을 반영하도록 고안되어 있고 살물이든 아니면 개체화물이든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7번 별표. 그래서 인커텀즈 규칙은 다음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총 12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는 11가지고요. 밑에 소유권까지 얘기해서 총 12가지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의 존부, 그러니까 계약이 있는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인커텀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매매 물품의 성상, 규격을 얘기하는 거죠.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성상에 대해서는 인커텀즈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대금 지급의 시기, 장소, 방법, 통화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구제수단, 이행의 지체 위반의 효과, 그 다음에 제재, 관세부과, 수출입의 금지, 불가항력, 지재권, 위반에 대한 경우 준거법, 분쟁 해결 방법, 이게 11가지고 12번 이렇게 넘버링을 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커텀즈는 매매 물품의 소유권이나 물권의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돼야 된다. 인커텀즈는 위 열거한 12가지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7번에서 이제 8번으로 화살표를 쭉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2010에서도 유사한 취지가 나와 있죠. 위와 같은 사항들은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런 의무의 위반, 이행이나 위반에 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준거법을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CISG와 같은 것들이 적용될 수도 있다. 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 어떻게 인커텀즈 규칙을 가장 잘 편입시킬 수 있을 것인가. 뭐 쉽게 말하면 적용 요건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준거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9번, 당사자들이 적용하도록 의도할 경우에는 마지막 줄에 그러한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커텀즈 규칙 쓰시고 뒤에 지정 항구나 장소 지점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인커텀즈 2020이라고 버전도 표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인커텀즈가 적용된다. 예컨대 CIF 하면 상하이 포트라고 명확하게 항구명을 기재해야 되고, DAP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소까지 열거하면서 상세하게 그 지점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11번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특히 2020 같은 경우에는 연도를 빠뜨리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떤 버전이 적용되는지 명확하게 지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2번은요. 선택된 규칙 바로 다음에 기명된 장소는 더욱더 중요하다. 아래와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장소까지 결국은 뭐예요? 비용의 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그 장소는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러한 종류의 문제를 피하는 최상의 방법은 지리적 위치를 가급적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 15번은 뭐 크게 의미가 없는데요. 2010 시절부터 인커텀즈라고 하는, 지금 우리 보시면 인커텀즈 그 트레이드마크 표시가 되어 있고 2020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고유 상표 등록을 해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룹은요. 16번 단락부터 되어 있고, 인커텀즈 2020 규칙상 인도,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뭐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커텀즈 2020에서는 인도, 위험, 비용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장소가 매우 중요하고 그 인도나 위험, 비용의 장소가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 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 규칙의 경우에는 뒤에 목적지가 나오고 D 규칙의 경우에도 목적지가 나온다, 뭐 목적항이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도 지점 해서 21번 단락 위에 있는 극단적 그룹과 중간적 그룹 해서 네 가지 전통적 인커텀즈 규칙의 그룹. 자, 그래서 2010에서는요 인커텀즈는 크게 뭐 운송수단별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겠다라고 설명해 놨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였냐면 2010에서는 인커텀즈 2000에서는
인컷텀제는 E 규칙, F 규칙, C 규칙, D 규칙으로 나눌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10에서는 운송 수단별로 복합 운송, 해상 내수로 운송 이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소리죠. 그 의미는 상황에 맞는 거 써라. 제발 복합 운송 이런 얘기를 하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2020 역시 마찬가지로 이 틀을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는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E 규칙, F 규칙, C 규칙, D 규칙으로 뭐 나눌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선적 장소, 그 다음에 인도 장소, 그 다음에 그 비용의 분기 장소가 다 상이하잖아요. E, F, C, D에 따라서. 그쵸?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26번까지 문장의 내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6번 한번 보시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C 규칙에서는 이러면서 C 규칙에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장소가 나오잖아요. C 규칙하고 장소 나오고 인컷텀즈 2020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장소는 뭐냐라고 하면 비용의 분기가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장소는 결국은 목적지가 될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근데 그 장소가 인도 장소를 뜻하는 건 아니다. 그죠? 인도는 어디서 일어나요? 선적지.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룹 인컷텀즈 2020과 2020 규칙과 운송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0 시절까지도 뭐 운송인의 지위나 또는 어떤 운송인이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사실 없었습니다. 근데 2020으로 넘어오면서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7번에서 F 규칙과 C 규칙에서는 뭐 선박의 적재라거나 운송인의 교부라거나 운송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매도인의 은도가 뭐 완성이 된다. 근데 이 지점이 뭐 위험의 이전 시점이다 되어 있고, 뭐 28번 보시고, 그 다음 29번 이러한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언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이 되냐. 그래서 최초 운송인한테 교부한 때냐 아니면 둘째 또는 셋째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F 규칙이나 D 규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FCA나 D 규칙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운송인을 택하지 않은, 즉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운송수단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30번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